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어제 폐영식과 K-팝 콘서트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쳤습니다. 4만여 명의 대원들은 오늘부터 귀국길에 오릅니다. 이번 잼버리에 대해 사전 준비도 부족했고 운영도 엉망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파행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벌써 내탓 공방도 시작됐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시흥시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경기도 화성시의 한 금속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기본 요금이 오늘부터 300원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카드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간선과 지선 1,500원, 광역 3,000원, 마을버스는 1,200원 등으로 요금이 조정됐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지역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많았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어젯밤 K-팝 콘서트를 끝으로 12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쳤습니다. 폭염과 태풍 등으로 도전 과제가 많았던 잼버리를 스카우트 정신으로 극복한 것에 대해 대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오늘부터 본격 귀국길에 오릅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을 피해 전국으로 흩어졌던 4만여 명의 잼버리 대원들이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폭염과 태풍으로 두 차례 장소와 시간을 변경했던 잼버리 K-팝 콘서트가 어제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최근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 오른 뉴진스, 대세 아이돌 아이브 무대에 언어와 문화가 다른 대원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스카우트 복장을 한 인기 그룹 이츠의 퍼포먼스에 대원들은 열광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중에도 K-팝을 대표하는 19개 팀은 2시간 동안 빈틈없이 공연을 이끌었습니다. 4만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은 야광봉을 흔들며 떼창으로 잼버리의 마지막 밤을 수놓았습니다. 콘서트에 앞서 열린 폐영식에선 야영장을 떠나 대규모 이동을 한 첫 여행 잼버리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In history, show the determination, creativity, and the resilience you have shown. 4년 뒤 열리는 폴란드 잼버리의 성공을 기원하며 연맹기도 전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위기 극복 잼버리의 힘을 보내준 국민께 감사를 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일처럼 앞장서 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폐영식과 K-팝 콘서트가 진행되는 동안 혹시 모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1,000여 명에 가까운 경찰과 소방 인력 등이 곳곳에서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4만여 명의 대원들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귀국길에 오르고 일부 국가 대원들은 한국에 조금 더 머무르면서 우리 문화를 체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공식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대원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궂은 날씨에도 공연을 마지막 일정으로 즐긴 대원들은 좋은 경험이었다며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일간의 공식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행사 초반 무더위와 미숙한 진행으로 불거진 우려의 시선을 딛고 일정을 마무리한 대원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콘서트에 여운이 가시지 않은 대원들은 노래를 부르며 콘서트장을 떠납니다. Concert tonight was amazing. My young scouts are so happy, excited. I think that they will be the fan of K-pop. 경기장 주변 인파를 관리하는 경찰과 반갑게 손을 맞대자 경찰도 웃으며 이들을 배웅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대원들은 지난 12일간의 일정에 대해 소중하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We had a good time. We met a lot of new people, so we are happy about it. It was a great experience. I would say that is an amazing experience and that everyone should try once in his life. 비가 오는 궂은 날씨도 대원들의 잼버리 정신은 꺾을 수 없었습니다. I thought that it would be really uncomfortable to sit there in the rain during the concert, but I think that kind of added to the really fun aspect of it. Yeah, but I think that I'm really grateful that we were all able to figure it out and stay together. And
한편 경찰은 행사가 끝난 뒤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울, 강남과 홍대, 이태원 등 시내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해 인파 관리 등 특별 예방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이번 잼버리 대회는 사전 준비도 부족했지만 운영도 엉망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영식부터 폐영식까지 국제대회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계속해서 송락규 기자입니다. 개영식 때부터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습니다. 더위를 피할 시설은 턱없이 부족했고 더러운 화장실에 참가자들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뒤늦게 총리까지 나서 시설을 늘리고 위생 문제를 개선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잼버리 종주국 영국이 나흘 만에 철수를 결정했고 미국과 싱가포르 등 이탈이 뒤따랐습니다. We were concerned that the toilets weren't being cleaned frequently enough. There wasn't soap in there and it wasn't safe and there was rubbish building up as well. 급기야 태풍 카눈 소식에 전원 철수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예멘과 시리아 등 입국하지도 않은 대원들의 숙소가 배정되기도 했습니다. 해외 참가자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부 한국 대원들은 강당 바닥에서 자야 했고 홍콩 대원들이 대회 도중에 출국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잼버리 최대 행사인 K-팝 콘서트는 폭염과 태풍을 피해 일정과 장소가 2차례 바뀌었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연맹도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 can't speak to their internal preparation. I think that's a question for them. Recommend the organizing committee and the Korean Scout Association to do the same, to evaluate how they prepared and how they could have possibly done it better. 대회 기간 내내 주무부처 장관의 발언도 빈축을 샀습니다. 새만금 잼버리는 새만금은 더 이상 새만금에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대한민국 전역에서 잼버리가 여전히 펼쳐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2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 폭염과 태풍만 탓하기엔 너무 많은 문제점을 남긴 채 막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이번 잼버리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은 준비 소홀을 꼽을 수 있습니다. 미리 점검해보는 사전 야영 행사를 건너뛴 데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대회 직전까지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파행을 막을 수 있었던 여러 차례 기회를 날려버린 셈인데요. 조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40여일 앞두고 열린 청소년 캠퍼리. 전북 지역 초중학생 대원과 지도자 500여 명이 세계 잼버리 야영장에 텐트를 치고 사흘간 지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상황에 있어서 점검하고 체크할 사항들을 확인해보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폭염 대책은 물론 화장실과 급수대 등의 부족 문제가 이때도 지적됐습니다. 많은 수가 아니었는데 턱없이 많이 부족하겠다. 화장실이랑 샤워장에 그늘도 없이 좀 많이 적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코로나19 등으로 사전 행사격인 프레잼버리를 건너뛴 상황에서 보완책을 세울 마지막 기회를 그대로 날렸습니다. 야영지 기반시설 준비도 소홀하긴 마찬가지. 간척지 매립이 늦어지면서 대회 시작일까지도 본부 건물을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행사 엿새 전에서야 겨우 준공전 사용 허가를 받아 조직위 운영본부와 병원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물빠짐이 잘 안 되는 간척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배수 대책도 문제였습니다. 30억 원을 들여 저류지 100개를 만들고 양수기 200여 대를 설치했지만 비만 오면 무용지물. 결국 태풍으로 인한 야영지 조기 철수 결정에 빌미를 줬습니다. 물빠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죠. 또 더군다나 이게 이제 매립토이기 때문에 배수가 잘 안 되는 그런 토질이었습니다. 야영에 적합하지 않은 간척지에 대회를 유치하고도 사전 준비마저 소홀해 대회 파행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폐영식과 함께 잼버리 대회는 마무리됐지만 준비 부실, 파행의 후폭풍은 지금부터입니다. 대대적 감찰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국회도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조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내탓 공방도 시작됐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사전 준비부터 운영, 수습까지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건 여야 생각이 같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잼버리를 유치 준비한 전북도의 책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북도의 전현직 지사는 민주당 출신입니다. 지방자치를 강조하다가 일이 잘못되면 중앙정부로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권의 태도 또한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성가족부 등 정부의 무능이 파행의 원인이라 주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포함하는 국정조사 제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윤석열 정부가 쳤는데 수습은 공공기관의 몫이 됐고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대회 마무리가 우선이라던 대통령실 내에서도 감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따질 건 따져야 한다. 예산을 어디 썼는지, 준비 상황이 왜 제대로 보고가 안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감사원 주도의 전방위 조사가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지난 정부의 예산과 조치까지 들여다봐야 하는 만큼 대통령실이나 국무조정실이 맡는 건 인력 또 정무적으로 부담스럽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 설명입니다. 감사원은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전라북도청 등이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책임을 가리는 작업은 신속하게 시작될 거로 보입니다. 여야가 서로 내 탓을 하는 가운데 감사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책임 공방이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시흥의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기 화성의 금속 제조 공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이 인도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인도 방호 울타리는 크게 파손됐습니다. 어젯밤 9시 15분쯤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행인들은 없었고 운전자 A씨만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이 주행 중이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달아나다 인도 쪽으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건물에서 새빨간 불길이 새어나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의 금속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날 당시 공장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불길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서울 시내 버스 기본 요금이 오늘 새벽 3시부터 300원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카드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간선과 지선 1,500원, 순환차 등 1,400원, 광역 3,000원, 심야 2,500원, 마을버스는 1,200원으로 요금이 조정됐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 관련 시민공청회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 같은 액수를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전 6시 30분 이전에 이용하는 첫 번째 대중교통수단에 대해 기본 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조조 할인 정책 등은 계속 시행됩니다. 6호 태풍 카누는 예측하기 힘든 초유의 태풍이라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이례적으로 방향을 계속 바꾸고 느리게 이동했던 태풍 카눈의 궤적과 특징을 김진호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태풍 카눈이 발생한 후 예상 진로입니다. 중국 상하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서쪽의 티베트 고기압에 밀려 갈 길을 바꾸길 한 번, 동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에 밀려 저지되길 또 한 번, 결국 한반도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카누는 일본 오키나와 지방 등에 비바람을 몰아치면서도 우리나라엔 뜨거운 수증기를 밀어넣으며 폭염을 키웠습니다. 느린 종단도 뚜렷한 특징입니다. 카누는 태풍 평균 속도의 절반인 시속 20km 정도로 느리게 다가왔습니다. 오전 9시 20분 경남 거제에 상륙한 카누는 편서풍 영향을 받아 동쪽으로 흐르는 일반적인 경로와는 달리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종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될 때 대기 상층의 기압골과 연계해서 빠르게 이동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특징과는 다르게 상층 기압골과의 상호작용도 없으면서 매우 느리게 통과한 것으로 이번 제6호 태풍 카눈의 특징을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 속도는 느렸지만 최고 시속 125km가 넘는 강한 폭풍과 비를 동반했습니다. 오전 11시쯤부터 4시간여 만에 홍수특보가 18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령됐습니다. 오후 3시쯤
영동 지방에 시간당 90mm 넘는 극한 호우를 퍼부으며 피해를 입힙니다. 강원도 등지에서 주택 30곳이 침수됐습니다. 15,000여 명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상륙 12시간이 지나서야 밤 9시쯤 카누는 서울 동쪽을 지났고 한반도를 21시간 동안 관통한 뒤 오전 6시쯤 북한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해져 수명을 다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예보됐던 태풍이지만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경남 창원 도심은 대형 공사장에서 흘러나온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태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된 상황에서 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흙탕물로 뒤덮인 도심 도로.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바로 이 100여 미터 떨어진 왕복 6차로 도로도 어디가 도로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여성이 처음 급류에 휩쓸렸던 장소입니다. 사람을 쓰러뜨릴 만한 많은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도로에 남은 흔적을 따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흙탕물이 시작된 곳은 근처 창원시 도시개발 현장입니다. 토목 공사 중인 현장은 대규모 벌목으로 바닥이 훤히 드러나고 경사면에 토사가 높게 쌓여 있습니다. 저희들 막아도 이쪽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사 중이다 보니까. 공사장 빗물을 하천으로 내보내는 배수관은 단 한 곳. 이마저도 용량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창원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모래주머니만 쌓았을 뿐입니다. 현장 나가는 관이 그 밑에 가서 보시면 관 좀 작아요. 아마 이번에 공사하면서 관을 키우려고 하는가 보더라고요. 창원 도심 왕복 8차로 도로도 인근 공사장에서 흘러든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물이 빠진 뒤 인근 공사장으로 가보니 공사장 빗물을 흘려보내는 배수관이 흙으로 막혀 기능을 못했습니다. 창원시는 시공사와 함께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막히는 바람에 행간이 안 되고 도로를 바닥을 끌고 좋은 데로 나가버렸어요. 이번 태풍으로 300mm의 집중호우가 예보됐던 경남 지역. 대형 공사장의 부실한 대비로 도심은 흙탕물로 뒤덮였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받았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한때 전국에서 15,0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은 소방대원 등의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요. 재난이 예상될 경우 이동 약자를 위한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노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 카눈이 쏟아낸 빗물이 허리춤까지 차오른 골목길. 소방대원들이 이동이 불편한 노인을 등에 업고 힘겹게 구조해냅니다. 그 일대가 다 침수가 돼 있어가지고 힘드셔갖고 나올 생각은 안 하시고 그냥 의자 같은 데 앉아서 계셨거든요. 대피 문자가 발송됐지만 갑자기 강해진 빗발에 이른바 이동약자들이 홀로 대피할 수가 없습니다. 보행기를 사용하는 80대 할머니는 3번의 구조 요청 끝에 구조됐습니다. 나갈 상황이 못 돼가지고 구조대원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몇 번 부르니 그때 오셨더라고. 몇 분이 오셔서. 강원도 동해시에서도 시각장애인 1명이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아 대피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예고된 자연재해였지만 사전에 대피소를 이용하는 건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상설 대피소가 거의 없이 재난이 본격화된 이후에야 임시 대피소가 꾸려지는 탓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동약자 등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위험 기상이 예상되는 지역에 있는 이동약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동을 시켜주고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시켜주고.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피 조력자 제도를 도입해 재난 취약층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은 반지하 가구에 한정됐고 대피 시점과 장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 중부와 전북 지역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가끔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 지역에 5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제주에도 소나기가 한때 내리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극심한 더위는 한풀 꺾였는데요. 다시 기온이 오르고 습도까지 높아지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과 영남 지역, 전남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대구가 32도, 전주 31도, 광주 30도, 서울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할 텐데요.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흐린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광복절에는 영동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카눈이 관통한 수도권 지역에서도 거센 비바람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쏟아진 비에 하수구가 막혀 시민들이 팔을 걷어붙이는가 하면 한옥과 철탑이 바람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 카눈이 수도권으로 향하던 그제 오후, 인천의 한 도로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빗물바지가 막힌 걸 발견한 한 남성이 맨손으로 낙엽을 파냅니다. 대단하시다. 낙엽과 쓰레기 더미에 빗물바지는 위험 수위. 빗물바지에서 꺼낸 듯한 낙엽이 바로 옆에 가득 쌓여 있고 커다란 봉투도 가득 채운 모습입니다. 아침에 따라도 막대기가 한번 쑤셨는데 물이 다 이 쏟아지면은 내려갈 때 저거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태풍이 지난 후에도 어제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내린 서울. 곳곳에서 물이 역류해 침수 위험이 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칼칼 올라와요. 계속 올라와요. 물이 역류를 하는 거예요. 하수도 그 뚜껑이 만약에 올라온다 하면 버스나 뭐 차들이 다니는데 사고가 나지 않을까요? 강풍 피해도 컸습니다. 지붕이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한옥. 석가래와 대들보가 집안까지 덮쳤습니다. 빈집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추가 붕괴 우려에 인근 주민 4명이 대피했습니다. 큰 소리가 나서 다른 나가봤지. 무너져서 먼지가 나고 그러더라. 서울 동작구에선 고시원 창문이 깨졌고 동두천의 교회 철탑도 무너졌습니다. 여기 앞에 유리 깨져가지고 바람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걱정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배너랑 이제 화분 밖에 있는 것들 안으로 넣어놓고. 수도권에선 소형으로 약해진 태풍에도 취약한 시설들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 위력적이라는 가을 태풍엔 제대로 대비가 됐는지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태풍 경보가 내려졌던 지난 10일 새벽 시간대 입수 금지 조치에도 만취객과 남녀 한 쌍이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되풀이되는 풍경인데요. 입수자에겐 과태료 10만 원이나 계도 조치 등의 처벌이 고작이어서 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입수가 모두 금지된 해수욕장. 파도에 몸을 맡긴 채 껴안고 있는 두 남녀가 보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바쁜 걸음으로 다가가자 남녀는 재빨리 달아납니다. 이 남녀는 구청에서 입수를 금지했는데 물에 들어갔다가 경찰까지 동원되자 물 밖으로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내려진 처분은 계도조처뿐이었습니다. 구청은 태풍 대응에도 바쁜 상황에서 입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부산의 또 다른 해수욕장. 한 남성이 밤바다로 들어갑니다. 지능형 CCTV에 포착돼 야간 근무 요원이 급히 출동했고 의식을 잃은 남성은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만취 상태로 바다에 들어간 이 30대 남성에게 해운대구청이 할 수 있는 것도 과태료 10만 원 부과뿐입니다. 엄청 어렵죠. 야간에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태풍이 오는 와중에도 그래 물이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태풍 때 해운대와 송정,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확인된 불법 입수자가 11명. 과태료를 부과한 건 만취한 30대 남성 1명뿐이고 나머지 10명은 계도 조치로 끝났습니다. 이용자의 안전을 또 심각하게 또 저해할 수 있는 그런 태풍과 관련된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 또 지자체 차원에서 또 강력하게 좀 규제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잇따르는 불법 해수욕으로 입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태풍 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행정력까지 낭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태풍 카눈이 북상할 당시 제주도는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라는 대피 명령을 내렸었죠. 이를 어기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경고했었는데 실제 부과된 건 없었습니다. 과연 잘 지켜서일까요? 문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제주 모든 해안가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던 지난 9일.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는 포구에서
한 남성이 무리하게 낚시하다 해경에 제지당합니다. 강한 바람 속에 해수욕장 모래 위를 걷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포구에선 취객들이 의용 소방대에 이끌려 나옵니다.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까지 경고한 제주도의 대피 명령이 무색해진 순간들입니다. 차박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포구 내에서 수영하시는 분들까지 계셨습니다. 잠깐 숨었다가 다시 또 와서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번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순찰과 신고를 통해 경찰과 해경이 안전 조치한 것만 50건을 넘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대피 명령이 떨어진 뒤에도 제주 항구와 포구 곳곳에서 여러 차례 안전불감증 사례들이 적발됐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지 당시 대부분 명령을 따랐다는 게 이유지만 대피 명령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향후 해양경찰에서는 위반자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인적사항 등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남마 돌 때 제주 해안가에서 낚시하던 남성이 파도에 휩쓸려 숨졌고 구조에 나선 해경 대원들까지 다치는 등 매년 태풍 때마다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태풍 카누는 특이한 경로로 우리나라에 거센 비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상륙 후에도 꽤 오랫동안 태풍으로서의 세력을 유지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이례적인 태풍을 자주 접하게 될지 자세한 분석과 전망까지 김세연 기상전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태풍 카누는 발생 후부터 우리나라 상륙 전까지 이상한 경로를 보였습니다. 주변에 카누를 이끌어주는 힘센 기압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갈 길을 몰랐던 카누는 이동 속도도 느렸고 바다에 오래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머무는 동안 카누는 우리나라 주변 바닷물을 데우기 시작했고 따뜻해진 바닷물이 다시 카누의 에너지원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태풍의 상승 기류가 우리나라 부근에 하강하면서 폭염을 더 강화시켰고요. 이 폭염 때문에 해수면 온도가 상승해서 여기를 지나는 태풍을 다시 강화시킨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2020년 바비 케이스도 비슷한 기작으로 태풍이 강화되었습니다. 실제 폭염이 이어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남쪽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도 가까이 뜨거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자급자족한 셈인데 이렇게 세력을 유지한 데다 상륙 이후에도 태풍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빠르게 이동시키는 이 제트기류라는 천적도 없어서 카누는 제법 강한 세력으로 이렇게 한반도를 관통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당장 일본 남쪽에 있는 7호 태풍 란은 일본 나고야 인근에 상륙한 후 동쪽으로 갈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낮을 거로 기상청은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태풍 독수리와 카눈이 휘저어놓은 이 동중국해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많게는 3도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회복되려면 2주 이상은 걸릴 전망입니다. 때문에 당분간 이 지역을 지나는 태풍들은 강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태풍에 좀 더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엘니뇨입니다. 엘니뇨 시기에는 태풍 발생 비가 동남쪽으로 치우치면서 태풍이 더 오래 살고 더 강하게 발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멀리서 발생해 우리나라까지 직접 향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지만 이번처럼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확장을 한다면 올해 따뜻한 바다를 건너며 강하게 발달해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욱 확장한다는 연구들도 있는데요. 기후변화로 뜨거워지는 바다와 북상하는 제트기류 등이 더해져 한반도를 향한 태풍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세연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의 순직 경위를 조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KBS가 인터뷰했습니다. 박 단장은 국방부 측으로부터 수사를 축소하라는 외압을 느꼈다며 군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자신에게 외압을 가한 대상으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지목했습니다. 5번 통화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본 8명 중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하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혐의자를 직접적 과실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면 좋겠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직접 개별 사건으로 전화를 해서 이렇게 뭐를 빼라 마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제3자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나는 일단 굉장히 외압으로 느껴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박 전 단장은 해병대 사령관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는 내용의 신범철 차관의 지시사항을 읽어줬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안 보냈다는 신범철 차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차관으로부터 온 메시지인데 하면서 쭉 읽어주시는데 거기 보면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해병대는 왜 시킨 대로 안 하느냐라는 약간 질책성 문구도 좀 있었고, 박 전 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하나 뭐 보직 해임되고 하는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닌데 자칫 수근이의 이 죽음이 우리가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변질될 것이 나는 가장 우려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 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최수근 상병 순직 때부터 최근까지 사망 원인 조사를 둘러싼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사건 내용을 전달한 뒤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고 조사 결과를 수정하라고 요구받은 정황들이 담겨 있습니다. 최일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작성해 공개한 수사 진행 경과 문건입니다.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결과를 지난달 28일 해병대 사령관과 최상병 유족, 30일 오전에는 해군 참모총장, 오후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같은 날 대통령실 안보실도 결과 보고서를 달라고 요청했고 계속 거절하다가 30일 저녁 6시 넘어 브리핑 자료를 건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인 31일 오전 갑자기 상황이 돌변합니다. 예정됐던 언론과 국회 상대 설명이 1시간 전 돌연 취소됐고 오후부터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라고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승인했던 내용인데 자료를 확인한 대통령실에서 뒤늦게 개입하면서 번복됐다는 의혹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지휘계통에 있지 않은 법무관리관이 여러 차례 조사 결과 수정을 요구한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어차피 수사권은 경찰에 있으니 경찰에서 최종 판단하면 된다는 박 단장의 주장도 묵살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법리적인 재검토를 위해 보류했을 뿐 특정인을 빼라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보실 자료 요청에 외압의 소지가 있다는 발언 등은 근거 없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돼 휴가 떠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연휴 첫날인 오늘 지방 쪽으로 향하는 차들이 가장 많겠고요. 오전 10시와 오후 1시 사이 이동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많이 막힐 땐 서울에서 양양까지 4시간 30분, 강릉까지 5시간 4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벌써 강원권으로 이동하는 차는 많은데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용인 일대 정체가 8km 구간이고요. 강원권을 포함해서 곳곳으로 일부 노면이 젖어 있어 안전운전에 계속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52번 고속도로 원주 쪽은 초월 부근에서 짧은 구간 정체인데요. 60번 서울 양양선은 남양주 요금소부터 화도까지 8km 구간 막힙니다. 100번 고속도로도 남양주 일대 판교 쪽으로 6km 구간 정체고요. 1번 경부선은 시구간 잠원과 서초 사이로 부산 쪽 막히는데 곳곳으로 교통량 빠르게 증가합니다. 전자석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중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습도가 높아서 내륙 지역에는 안개가 낀 곳도 있는데요. 이동하실 때 안전하게 거리를 확보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 지역에 5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예상되고요. 제주에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태풍이 지난 뒤로 극심한 더위는 한풀 꺾였는데 다시 기온이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과 영남 지역, 전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보면 춘천의 기온이 28도, 강릉 29도 예상되고요. 대구와 창원은 32도, 전주 31도, 서울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흐린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광복절인 화요일에는 강원 영동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후임 교사에게는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특별 대우를 요구한 초등학생 학부모. 알고 보니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 교육당국은 이 사무관을 직위 해제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당시 교육부 6급 주무관이던 학부모 A씨가 새로 부임한 초등생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보낸 메일 내용입니다.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주고 하지마 같은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 것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땐 철저히 편을 들어주라는 9개 항목에 걸친 요구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 지도에 대한 불만으로 전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 해제 처분을 받게 한 직후 새로운 담임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도록 공직자 통합 메일을 이용하고 전 담임을 신고한 내용도 적었습니다. 교육부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나는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협박했습니다. 전 담임교사는 올해 5월에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복직했지만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학부모 A씨의 행위를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지만 아직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안이 알려지자 교육부는 현재 사무관인 A씨가 근무하고 있는 대전시 교육청을 통해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초등교사 노조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아동학대법에 조속한 개정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둔갑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홍정파입니다. 고가의 외제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중태에 빠뜨린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병원 여러 곳을 돌며 마치 쇼핑하듯 약물을 시술받았는데 경찰은 적절한 처방이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오전 한 남성이 성형외과 건물로 들어갑니다. 9시간 후 비틀거리며 주차된 롤스로이스 차량에 올라타더니 운전대를 잡습니다. 약 5분 뒤 불과 80m도 못 가 인도를 들이받습니다. 이후 열흘이 지났지만 이 사고로 크게 다친 20대 여성은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차량 운전자 28살 신모 씨는 약물 운전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피해자 뇌사 상태 지금 빠졌는데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자칫 운전자 과실 정도로 종결될 뻔했던 이 사건은 사고 당시 영상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반전을 맞았습니다. 신 씨가 지난 2월부터 병원 4곳을 돌며 쇼핑하듯 16차례 약물을 시술받은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겁니다. 케타민과 프로포폴 등 체내에서 검출된 약물만 모두 7가지. 사고 당일에도 디아제팜 등 마약성 약물을 투약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약 처방 받은 거 맞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개인정보라서 저희가 말씀 못 드리고요. 신 씨는 영장 심사를 앞두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어나서 제가 내렸었을 때는 피해자분이 그 제 차 앞에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호 조치를 이제 바로 하고. 하지만 이마저도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구호 조치라고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게 일단 의사분만 했어요. 경찰은 신 씨와 병원을 상대로 약물 오남용 혐의를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글로벌 브리핑입니다. 세계적 휴양지인 하와이의 마우이 섬에서 난 불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산불 진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50명이 넘게 숨지는 등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황동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화마가 덮친 마우이 섬. 지상 천국이던 마을은 회색빛 폐허로 변했습니다. 피난 행렬에 올랐던 차량은
앙상하게 뼈대만 남았습니다. We saw the black smoke coming into our house, so we have to run out, just grab whatever you can, the most important things, and run. 화재 발생 후 사흘 동안 확인된 사망자는 모두 55명. 하지만 건물 외부에서만 확인된 희생자로 내부 수색이 시작되면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은 모두 1,700여 채가 탔고 만여 명이 집을 떠나 이재민이 됐습니다. 민간 기상예보업체 아큐웨더는 화재로 인한 피해액을 100억 달러, 13조 2천억 원으로 잠정 추산했습니다. 우리 교민 10여 명도 이번 화재로 집과 일터를 잃었습니다. 다행히 교민들의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하와이 주정부의 조치에 따라서 최근 2, 3일간 호놀룰루로 철수를 했고 그중에서 일부는 귀국을 하고 있거나 또는 귀국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불 피해가 컸던 원인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허리케인의 영향을 들고 있습니다. 하와이에는 최근 2주간 가뭄이 극심했고 화재 당일에는 허리케인 도라의 영향으로 최대 시속 110k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Between August 1 and August 8, you can see abnormally dry conditions propagating very quickly within the area. 현재까지 산불 진압률은 라하이나가 80%, 키에이는 70%에 그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하와이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연방 차원의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중국에서도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얼마 전 5호 태풍 독수리의 영향으로 베이징과 인근에 140년 만에 폭우가 내렸는데요. 100명 넘는 인명피해가 났고 500만 명 넘게 삶의 터전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징 조성원 특파원입니다. 5호 태풍 독수리가 휩쓸고 간 중국 수도 베이징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일주일간 폭우가 쏟아지자 불어난 강물이 덮친 주택가는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所以这边都是大多数活动火车都受到伤害，汽车全都院里的汽车全都冲跑了，所以这灾难太大太严重了。 베이징 인근 허베이성도 피해가 컸습니다. 도시의 60%가 1m 이상, 심할 경우 5m 넘게 물에 잠겼던 조저우 주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할 뿐입니다. 比如说，希望咱们政府能有怎么帮助您呢？很小。 베이징과 허베이를 관통한 독수리는 헤이룽장 등 중국 동북지방까지 휩쓸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모두 76명이 숨지고 35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재민도 500만 명이 넘습니다. 베이징 129만 명, 허베이 338만 명 등입니다. 워낙 피해가 크다 보니 중국 당국도 피해 사실을 발표하며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向因公牺牲同志和不幸遇难者表示沉重的哀悼. 이미 태풍 독수리로 큰 피해를 입었던 동북지방은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카눈이 소멸됐는데도 또다시 비 피해를 남길까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을 지키기 위해 인근 지방을 대신 침수시켰다는 의혹에 민심이 동요하고 동북 곡창지대가 물에 잠기며 식량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뜩이나 최근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중국에 태풍의 후유증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일본에서는 마지막으로 생존해 있는 독립유공자가 곧 고국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생애 마지막은 고국에서 마치고 싶다는 바람이 나이 100살이 되어서야 이뤄지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박원기 특파원입니다. 일제강점기 중국 만주에서 중학생 신분으로 항일 비밀 조직을 결성한 오성규 애국지사. 조직이 노출되자 16살 나이에 중국 충칭에 있던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했습니다. 광복군이 있다는 소식은 제가 학생 시절에 벌써 듣고 있어요. 북경서부터 걸어서 중경까지 걸어갔어요. 광복군으로 당당히 한미 합작 특수훈련까지 받고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던 중 갑자기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극심한 정치적 혼란 탓에 국내에 정착하지 못한 그는 일본으로 건너가야 했고 이후에도 교민 보호 등에 힘쓰며 1990년 건국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100살이 된 그는 올해 초 생애 마지막을 고국에서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건축을 날이 가까이 돼서 그러잖아요. 죽어도 거기가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부도 오성규 애국지사가 대한민국에서 남은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편안하게 고국에서 여생을 즐기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 생존해 있는 독립유공자는 영구 귀국할 오지사까지 포함해도 이제 8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 대표단과 함께 귀국할 오지사는 15일 열리는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조선이 범행 나흘 전 모욕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고 범행을 결심했고 게임 중독 상태에서 마치 게임을 하듯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낮 번화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또래 남성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조선. 경찰 조사 내내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마약을 했다, 외모 컴플렉스가 있다, 심지어 할머니가 혼냈다고 말을 바꿔 혼선을 줬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계획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13일간 보강 수사를 해온 검찰은 조선을 재판에 넘기면서 모욕죄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게 된 게 범행을 계획하는 도화선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붕괴와 사회 부적응, 청혼 거절 등으로 좌절한 상태에서 지난해 말부터 게임에 중독되다시피 살아온 조선이 유일하게 소속감을 느낀 인터넷 커뮤니티에 쓴 글로 고소당하자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이 적개심과 분노로 변했다는 겁니다. 조선은 범행 나흘 전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선 몰래 촬영한 사진과 불법 영상이 수사 과정에 문제가 될까 걱정됐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범행 당일 모욕죄와 불법 영상 처벌에 대해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최근 8개월간 1인칭 총기 게임에 몰두한 조선은 범행을 할 때도 마치 게임하듯 행동한 걸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젊은 남성을 의도적 공격 대상으로 삼아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하듯이 공격한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선은 범행 직전 컴퓨터를 망치로 부순 것뿐 아니라 흉기를 여러 개 사면 의심을 살까 봐 몰래 훔치는 등 증거인멸과 계획범죄 정황도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스포츠 브리핑입니다. 바둑은 다가오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13년 만에 다시 정식 종목이 됐는데요. 바둑 대표팀이 진천 선수촌에서 다른 종목 선수들 못지않은 체력 훈련을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국도 중 자신의 뺨을 치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승부욕이 강한 변상일 구단. 선수촌 입소 후 동료 기사들과 함께 가장 먼저 체력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자세는 엉성하지만 자신한테 지지 않겠다는 듯 이를 악물었습니다. 남자 대표팀 에이스 신진서 구단은 다른 종목 선수들이 주로 하는 체력 훈련에 초반 다소 힘들어했습니다. 팔 떨리는데 이거 다음 싸움 없어요. 여자 바둑의 간판 최정 구단은 요가 매트 위에서 몸의 유연성을 강화했습니다. 팔굽혀펴기를 할 때는 체력의 한계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5초. 열흘간 쉼없이 대국을 해야 하는 아시안게임 일정이어서 바둑 선수들에게도 체력은 중요한 변수입니다. 어수선하고 집중하기 어려운 중국의 대회장 적응도 과제입니다. 아시안게임 분위기는 느낄 수 있어요. 2010년 광저우 대회 이후 13년 만에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부활한 바둑엔 남자 개인전과 남녀 단체전 총 3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대표팀의 목표는 또다시 금메달 싹쓸이입니다. 태극기 달린 옷을 입고 뭔가 잘했을 때도 시상식에서 뭐 애국가를 듣고 이런 기회가 사실 흔치 않기 때문에 그럴 때 좀 뭉클할 것 같고요. 금메달이죠. 네. 항저우에서의 금빛 한수를 꿈꾸는 한국 대표 기사들의 열정이 이곳 진천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무형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이 순위는 하위권이지만 후반기 팀 타율 1위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SSG와 접전을 펼치다 9회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경기 주요 장면 함께 보시죠. 1회 말 SS 랜더스의 공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우익수 펜스까지 이동, 최초의 희생 플라이로 기선제압에 성공하는 SS 랜더스.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라면 투수 옆
2루 잘랐고 2루에서 아웃. 그 사이 3루 주자는 홈을 밟았습니다. 2대0입니다. 이런 소리들을 하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강한 타구 3루 주자 2루 주자 마저 홈까지 승부를 호세 페렐라 원점으로 돌립니다. 2대2 동점. 좀 간단하고 심플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좌중간 넘어갔습니다. 이재현 좌중간을 넘어가는 역전 솔로 홈런 시즌 10번째 홈런 이재현입니다. 추가 득점의 기회를 삼성이 계속 이어나갑니다. 좌중간 또다시 타구가 빠져나갑니다. 한 점을 삼성 라이온스 더 추가합니다. 점수 4대2. 김상현 3루간을 빠져나갑니다. 2루 주자 3루간 홈까지 홈으로 바꿔냅니다. 홈에서 세이브. 이제 한 점 차. 계속 이어지는 승부. 2루와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2루 주자 3루 달아 홈까지 점수 4대4. 일단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원볼 투스트라이크. 유격수 방면 유격수 잡아서 2루에서 아웃. 1루에서 세이브. 3루 주자 홈을 밟았습니다. 점수 5대4. 주전에 넣습니다. 좌익수 정면 경기 종료. 점수 5대4로 삼성 라이온스가. 네, 지난 2일 발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음악 축제 국제 스페셜 뮤직 앤 아트 페스티벌이 10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이날 개막 연주자로 나선 발달 장애인 피아니스트 이들림 씨의 사연을 황종원 촬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이들림입니다. 직접 발달장애는 어렸을 때부터 말을 배우는 것에 어려움이 크게 있고 의사소통을 하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장애 증상입니다. 들림이가 한 38개월 정도 됐을 때 그때 알게 됐어요. 왜 나한테? 왜 우리 집에? 왜 나는 아무 잘못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저희 어머니가 피아노를 전공하셨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자연스럽게 접근하게 되었죠. 들림이가 피아노를 처음 친다고 했을 때 저는 별로 찬성하지 않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들림아, 너 취미로 하자. 그랬는데 그 녀석이 아니 엄마 난 피아노가 너무 좋아. 그러더라고요. 악보를 외우는 것도 어려움도 있었고 거의 8시간에서 10시간 사이 연습했었던 것 같아요. 피아노를 치면서 좀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하고 좀 뭔가 막혀있던 것이 좀 서서히 뚫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울대에 합격되니까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많은 큰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때 느낀 건 뭐냐면 얘의 가능성은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만큼 튀어나온 돌멩이 같은 느낌. 나는 돌멩이만 보고 그만해라고 했고 얘는 이렇게 묻혀있는 바위 같은 자기의 열정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혹시 길 가다가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면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지 말고 그냥 사람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중부와 전북 지역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비 소식이 있어서요. 나가실 때 작은 우산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인데요. 수도권 지역에는 많게는 40mm까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도 한때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극심한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다시 기온이 오르고 있고요. 또 습도까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과 영남 지역, 전남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보면 원주와 강릉이 29도, 대구와 진주는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과 광주가 30도, 서울은 2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동해안에서는 만조시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흐린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광복절인 화요일에는 강원 영동 지역에 비가 내릴 텐데요. 이 비는 수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어제 폐영식과 K-팝 콘서트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쳤습니다. 4만여 명의 대원들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귀국길에 오릅니다. 이번 잼버리에 대해 사전 준비도 부족했고 운영도 엉망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파행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벌써 내탓 공방도 시작됐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시흥시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경기도 화성시의 한 금속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기본 요금이 오늘부터 300원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카드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간선과 지선 1,500원, 광역 3,000원, 마을버스는 1,200원 등으로 요금이 조정됐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지역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뉴스광장 2부 이어갑니다. 여러 어려움이 많았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어젯밤 K-팝 콘서트를 끝으로 12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쳤습니다. 폭염과 태풍 등으로 도전 과제가 많았던 잼버리를 이 스카우트 정신으로 극복한 것에 이 대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오늘부터 본격 귀국길에 오릅니다. 홍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을 피해 전국으로 흩어졌던 4만여 명의 잼버리 대원들이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폭염과 태풍으로 두 차례 장소와 시간을 변경했던 잼버리 K-팝 콘서트가 어제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최근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 오른 뉴진스, 대세 아이돌 아이브 무대에 언어와 문화가 다른 대원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스카우트 복장을 한 인기 그룹 이츠의 퍼포먼스에 대원들은 열광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중에도 K-팝을 대표하는 19개 팀은 2시간 동안 빈틈없이 공연을 이끌었습니다. 4만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은 야광봉을 흔들며 떼창으로 잼버리의 마지막 밤을 수놓았습니다. 콘서트에 앞서 열린 폐영식에선 야영장을 떠나 대규모 이동을 한 첫 여행 잼버리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In history, show the determination, creativity, and the resilience you have shown. 4년 뒤 열리는 폴란드 잼버리의 성공을 기원하며 연맹기도 전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위기 극복 잼버리의 힘을 보내준 국민께 감사를 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일처럼 앞장서 주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폐영식과 K-팝 콘서트가 진행되는 동안 혹시 모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1000여 명에 가까운 경찰과 소방 인력 등이 곳곳에서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4만여 명의 대원들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귀국길을 오르고 일부 국가 대원들은 한국에 조금 더 머무르면서 우리 문화를 체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공식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대원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궂은 날씨에도 공연을 마지막 일정으로 즐긴 대원들은 좋은 경험이었다며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일간의 공식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행사 초반 무더위와 미숙한 진행으로 불거진 우려의 시선을 딛고 일정을 마무리한 대원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콘서트에 여운이 가시지 않은 대원들은 노래를 부르며 콘서트장을 떠납니다. Concert tonight was amazing. My young scouts are so happy, excited. I think that they will be the fan of K-pop. 경기장 주변 인파를 관리하는 경찰과 반갑게 손을 맞대자 경찰도 웃으며 이들을 배웅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대원들은 지난 12일간의 일정에 대해 소중하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We had a good time. We met a lot of new people, so we are happy about it. It was a great experience. I would say that is an amazing experience and that everyone should try once in his life. 비가 오는 궂은 날씨도 대원들의 잼버리 정신은 꺾을 수 없었습니다. I thought that it would be really uncomfortable to sit there in the rain during the concert, but I think that kind of added to the really fun aspect of it. Yeah, but I think that I'm really grateful that we were all able to figure it out and stay together. And 한편 경찰은 행사가 끝난 뒤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울 강남과 홍대, 이태원 등 시내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해 인파 관리 등 특별 예방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이번 잼버리 대회는 사전 준비도 부족했지만 운영도 엉망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영식부터 폐영식까지 국제대회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계속해서 송락규 기자입니다. 개영식 때부터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습니다. 더위를 피할 시설은 턱없이 부족했고 더러운 화장실에 참가자들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뒤늦게 총리까지 나서 시설을 늘리고 위생 문제를 개선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잼버리 종주국 영국이 나흘 만에 철수를 결정했고 미국과 싱가포르 등 이탈이 뒤따랐습니다. We were concerned that the toilets weren't being cleaned frequently enough. There wasn't soap in there and it wasn't safe and there was rubbish building up as well. 급기야 태풍 카눈 소식에 전원 철수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예멘과 시리아 등 입국하지도 않은 대원들의 숙소가 배정되기도 했습니다. 해외 참가자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부 한국 대원들은 강당 바닥에서 자야 했고 홍콩 대원들이 대회 도중에 출국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잼버리 최대 행사인 K-팝 콘서트는 폭염과 태풍을 피해 일정과 장소가 2차례 바뀌었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연맹도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 can't speak to their internal preparation. I think that's a question for them. Recommend the organizing committee and the Korean Scout Association to do the same, to evaluate how they prepared and how they could have possibly done it better. 대회 기간 내내 주무부처 장관의 발언도 빈축을 샀습니다. 새만금 잼버리는 새만금은 더 이상 새만금에서 이루어지지 않지만 대한민국 전역에서 잼버리가 여전히 펼쳐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2년 만에 한국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 폭염과 태풍만 탓하기엔 너무 많은 문제점을 남긴 채 막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이번 잼버리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은 준비 소홀을 꼽을 수 있습니다. 미리 점검해보는 사전 야영 행사를 건너뛴 데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대회 직전까지 나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파행을 막을 수 있었던 여러 차례 기회를 날려버린 셈인데요. 조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40여일 앞두고 열린 청소년 캠퍼리. 전북 지역 초중학생 대원과 지도자 500여 명이 세계 잼버리 야영장에 텐트를 치고 사흘간 지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상황에 있어서 점검하고 체크할 사항들을 확인해보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폭염 대책은 물론 화장실과 급수대 등의 부족 문제가 이때도 지적됐습니다. 많은 수가 아니었는데 턱없이 많이 부족하겠다. 화장실하고 샤워장에 그가 그늘도 없이 좀 많이 적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코로나19 등으로 사전 행사 격인 프레잼버리를 건너뛴 상황에서 보완책을 세울 마지막 기회를 그대로 날렸습니다. 야영지 기반 시설 준비도 소홀하긴 마찬가지. 간척지 매립이 늦어지면서 대회 시작일까지도 본부 건물을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행사 엿새 전에서야 겨우 준공전 사용 허가를 받아 조직위 운영본부와 병원으로 사용했습니다.
또 물빠짐이 잘 안 되는 간척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배수 대책도 문제였습니다. 30억 원을 들여 저류지 100개를 만들고 양수기 200여 대를 설치했지만 비만 오면 무용지물. 결국 태풍으로 인한 야영지 조기 철수 결정에 빌미를 줬습니다. 물빠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점이 있었죠. 또 더군다나 이게 이제 매립토이기 때문에 이제 배수가 잘 안 되는 그런 토질이었습니다. 야영에 적합하지 않은 간척지에 대회를 유치하고도 사전 준비마저 소홀해 대회 파행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폐영식과 함께 잼버리 대회는 마무리됐지만 준비 부실, 파행의 후폭풍은 지금부터입니다. 대대적 감찰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국회도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조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내탓 공방도 시작됐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사전 준비부터 운영, 수습까지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건 여야 생각이 같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잼버리를 유치 준비한 전북도의 책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북도의 전현직 지사는 민주당 출신입니다. 지방자치를 강조하다가 일이 잘못되면 중앙정부로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권의 태도 또한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여성가족부 등 정부의 무능이 파행의 원인이라 주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포함하는 국정조사 제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윤석열 정부가 쳤는데 수습은 공공기관의 몫이 됐고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대회 마무리가 우선이라던 대통령실 내에서도 감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따질 건 따져야 한다. 예산을 어디 썼는지, 준비 상황이 왜 제대로 보고가 안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감사원 주도의 전방위 조사가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지난 정부의 예산과 조치까지 들여다봐야 하는 만큼 대통령실이나 국무조정실이 맡는 건 인력 또 정무적으로 부담스럽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 설명입니다. 감사원은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전라북도청 등이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책임을 가리는 작업은 신속하게 시작될 거로 보입니다. 여야가 서로 내 탓을 하는 가운데 감사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책임 공방이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시흥의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기 화성의 금속 제조 공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이 인도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인도 방호 울타리는 크게 파손됐습니다. 어젯밤 9시 15분쯤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행인들은 없었고 운전자 A씨만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이 주행 중이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달아나다 인도 쪽으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건물에서 새빨간 불길이 새어나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의 금속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날 당시 공장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불길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서울 시내 버스 기본 요금이 오늘 새벽 3시부터 300원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카드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간선과 지선 1,500원, 순환차 등 1,400원, 광역 3,000원, 심야 2,500원, 마을버스는 1,200원으로 요금이 조정됐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 관련 시민공청회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 같은 액수를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전 6시 30분 이전에 이용하는 첫 번째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기본 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조조 할인 정책 등은 계속 시행됩니다. 예보됐던 태풍이지만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이 경남 창원 도심은 대형 공사장에서 흘러나온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이 태풍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된 상황에서 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흙탕물로 뒤덮인 도심 도로.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바로 이 100여 미터 떨어진 왕복 6차로 도로도 어디가 도로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여성이 처음 급류에 휩쓸렸던 장소입니다. 사람을 쓰러뜨릴 만한 많은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도로에 남은 흔적을 따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흙탕물이 시작된 곳은 근처 창원시 도시개발 현장입니다. 토목 공사 중인 현장은 대규모 벌목으로 바닥이 훤히 드러나고 경사면에 토사가 높게 쌓여 있습니다. 저희들 막아도 이쪽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공사 중이다 보니까. 공사장 빗물을 하천으로 내보내는 배수관은 단 한 곳. 이마저도 용량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창원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모래주머니만 쌓았을 뿐입니다. 현장 나가는 관이 그 밑에 가서 보시면 관 좀 작아요. 아마 이번에 공사하면서도 관을 키우려고 하는가 보더라고요. 창원 도심 왕복 8차로 도로도 인근 공사장에서 흘러든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물이 빠진 뒤 인근 공사장으로 가보니 공사장 빗물을 흘려보내는 배수관이 흙으로 막혀 기능을 못했습니다. 창원시는 시공사와 함께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막히는 바람에 행간이 안 되고 도로를 바닥을 끌고 정대로 나가버렸어요. 이번 태풍으로 300mm의 집중호우가 예보됐던 경남 지역. 대형 공사장의 부실한 대비로 도심은 흙탕물로 뒤덮였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받았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한때 전국에서 15,0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은 소방대원 등의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요. 재난이 예상될 경우 이동 약자를 위한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노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 카눈이 쏟아낸 빗물이 허리춤까지 차오른 골목길. 소방대원들이 이동이 불편한 노인을 등에 업고 힘겹게 구조해냅니다. 그 일대가 다 침수가 돼 있어가지고 힘드셔갖고 나올 생각은 안 하시고 그냥 의자 같은 데 앉아서 계셨거든요. 대피 문자가 발송됐지만 갑자기 강해진 빗발에 이른바 이동약자들이 홀로 대피할 수가 없습니다. 보행기를 사용하는 80대 할머니는 3번의 구조 요청 끝에 구조됐습니다. 나갈 상황이 못 돼가지고 구조대원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몇 번 부르니 그때 오셨더라고. 몇 분이 오셔서. 강원도 동해시에서도 시각장애인 1명이 소방대원의 도움을 받아 대피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예고된 자연재해였지만 사전에 대피소를 이용하는 건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상설 대피소가 거의 없이 재난이 본격화된 이후에야 임시 대피소가 꾸려지는 탓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동약자 등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위험 기상이 예상되는 지역에 있는 이동약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동을 시켜주고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시켜주고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대피 조력자 제도를 도입해 재난 취약층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은 반지하 가구에 한정됐고 대피 시점과 장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 카눈이 관통한 수도권 지역에서도 거센 비바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쏟아진 비에 하수구가 막혀 시민들이 팔을 걷어붙이는가 하면 한옥과 철탑이 바람에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 카눈이 수도권으로 향하던 그제 오후, 인천의 한 도로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빗물 바지가 막힌 걸 발견한 한 남성이 맨손으로 낙엽을 파냅니다. 대단하시다. 낙엽과 쓰레기 더미에 빗물 바지는 위험 수위. 빗물 바지에서 꺼낸 듯한 낙엽이 바로 옆에 가득 쌓여 있고 커다란 봉투도 가득 채운 모습입니다. 아침에 따라도 막대기가 한번 쑤셨는데 물이 다 쏟아지면은 내려가서 저거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태풍이 지난 후에도 어제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내린 서울. 곳곳에서 물이 역류해 침수 위험이 있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올라와요. 계속 올라와요. 물이 역류를 하는 거예요. 하수도 그 뚜껑이 만약에 올라온다 하면 버스 뭐 차들이 다니는데 사고가 나지 않을까요? 강풍 피해도 컸습니다. 지붕이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한옥. 석가래와 대들보가 지방까지 덮쳤습니다. 빈집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추가 붕괴 우려에 인근 주민 4명이 대피했습니다.
큰 소리가 나서 다들 나가봤지. 무너져서 먼지가 나고 그러더라. 서울 동작구에선 고시원 창문이 깨졌고 동두천의 교회 철탑도 무너졌습니다. 여기 앞에 유리 깨져가지고 바람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걱정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배너랑 이제 화분 밖에 있는 것들 안으로 넣어놓고. 수도권에선 소형으로 약해진 태풍에도 취약한 시설들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 위력적이라는 가을 태풍엔 제대로 대비가 됐는지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태풍 경보가 내려졌던 지난 10일 새벽 시간대 입수 금지 조치에도 만취객과 남녀 한 쌍이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되풀이되는 풍경인데요. 입수자에겐 과태료 10만 원이나 계도 조치 등의 처벌이 고작이어서 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입수가 모두 금지된 해수욕장. 파도에 몸을 맡긴 채 껴안고 있는 두 남녀가 보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바쁜 걸음으로 다가가자 남녀는 재빨리 달아납니다. 이 남녀는 구청에서 입수를 금지했는데 물에 들어갔다가 경찰까지 동원되자 물 밖으로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내려진 처분은 계도조처뿐이었습니다. 구청은 태풍 대응에도 바쁜 상황에서 입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부산의 또 다른 해수욕장. 한 남성이 밤바다로 들어갑니다. 지능형 CCTV에 포착돼 야간 근무 요원이 급히 출동했고 의식을 잃은 남성은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만취 상태로 바다에 들어간 이 30대 남성에게 해운대구청이 할 수 있는 것도 과태료 10만 원 부과뿐입니다. 엄청 어렵죠. 야간에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태풍이 오는 와중에도 그래 물이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태풍 때 해운대와 송정,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확인된 불법 입수자가 11명. 과태료를 부과한 건 만취한 30대 남성 1명뿐이고 나머지 10명은 계도 조치로 끝났습니다. 이용자의 안전을 또 심각하게 또 저해할 수 있는 그런 태풍과 관련된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 또 지자체 차원에서 또 강력하게 좀 규제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잇따르는 불법 해수욕으로 입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이고 태풍 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행정력까지 낭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태풍 카눈이 북상할 당시 제주도는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라는 대피 명령을 내렸었죠. 이를 어기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경고했었는데 실제 부과된 건 없습니다. 과연 잘 지켜서일까요? 문준영 기자입니다.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제주 모든 해안가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던 지난 9일.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는 포구에서 한 남성이 무리하게 낚시하다 해경에 제지당합니다. 강한 바람 속에 해수욕장 모래 위를 걷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포구에선 취객들이 의용 소방대에 이끌려 나옵니다.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까지 경고한 제주도의 대피 명령이 무색해진 순간들입니다. 차박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포구 내에서 수영하시는 분들까지 계셨습니다. 잠깐 숨었다가 다시 또 와서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번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순찰과 신고를 통해 경찰과 해경이 안전 조치한 것만 50건을 넘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대피 명령이 떨어진 뒤에도 제주 항구와 포구 곳곳에서 여러 차례 안전불감증 사례들이 적발됐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제지 당시 대부분 명령을 따랐다는 게 이유지만 대피 명령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향후 해양경찰에서는 위반자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인적사항 등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남마 돌 때 제주 해안가에서 낚시하던 남성이 파도에 휩쓸려 숨졌고 구조에 나선 해경 대원들까지 다치는 등 매년 태풍 때마다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의 순직 경위를 조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KBS가 인터뷰했습니다. 박 단장은 국방부 측으로부터 수사를 축소하라는 외압을 느꼈다며 군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자신에게 외압을 가한 대상으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지목했습니다.
5번 통화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본 8명 중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하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혐의자를 직접적 과실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면 좋겠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직접 개별 사건으로 전화를 해서 이렇게 뭐를 빼라 마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제3자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나는 일단 굉장히 외압으로 느껴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박 전 단장은 해병대 사령관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는 내용의 신범철 차관의 지시사항을 읽어줬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안 보냈다는 신범철 차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차관으로부터 온 메시지인데 하면서 쭉 읽어주시는데 거기 보면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해병대는 왜 시킨 대로 안 하느냐라는 약간 질책성 문구도 좀 있었고. 박 전 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하나 뭐 보직 해임되고 하는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닌데 자칫 수근이의 이 죽음이 우리가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변질될 것이 나는 가장 우려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 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최수근 상병 순직 때부터 최근까지 사망 원인 조사를 둘러싼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사건 내용을 전달한 뒤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고 조사 결과를 수정하라고 요구받은 정황들이 담겨 있습니다. 최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작성해 공개한 수사 진행 경과 문건입니다.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결과를 지난달 28일 해병대 사령관과 최상병 유족, 30일 오전에는 해군 참모총장, 오후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같은 날 대통령실 안보실도 결과 보고서를 달라고 요청했고 계속 거절하다가 30일 저녁 6시 넘어 브리핑 자료를 건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인 31일 오전 갑자기 상황이 돌변합니다. 예정됐던 언론과 국회 상대 설명이 1시간 전 돌연 취소됐고 오후부터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라고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승인했던 내용인데 자료를 확인한 대통령실에서 뒤늦게 개입하면서 번복됐다는 의혹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지휘계통에 있지 않은 법무관리관이 여러 차례 조사 결과 수정을 요구한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어차피 수사권은 경찰에 있으니 경찰에서 최종 판단하면 된다는 박 단장의 주장도 묵살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법리적인 재검토를 위해 보류했을 뿐 특정인을 빼라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보실 자료 요청에 외압의 소지가 있다는 발언 등은 근거 없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중부와 전북 지역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나가실 때 작은 우산 챙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 지역에 5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태풍이 지나면서 극한의 폭염은 한풀 꺾였는데요. 다시 기온이 오르겠고 또 습도까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과 영남 지역, 전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자세히 살펴보면 강릉과 춘천이 20도 안팎, 춘천이 28도, 강릉 29도 예상되고요.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전이 30도, 서울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지만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후임교사에게는 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특별한 대우를 요구한 학부모. 알고 보니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 교육당국은 이 사무관을 직위 해제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홍정표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당시 교육부 6급 주무관이던 학부모 A씨가 새로 부임한 초등생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보낸 메일 내용입니다.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주고 하지마 같은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 것과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땐 철저히 편을 들어주라는 9개 항목에 걸친 요구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자녀 지도에 대한 불만으로 전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한 직후 새로운 담임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도록 공직자 통합 메일을 이용하고 전 담임을 신고한 내용도 적었습니다. 교육부 직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나는 담임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협박했습니다. 전 담임교사는 올해 5월에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복직했지만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학부모 A씨의 행위를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지만 아직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안이 알려지자 교육부는 현재 사무관인 A씨가 근무하고 있는 대전시 교육청을 통해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초등교사 노조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아동학대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둔갑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홍정파입니다. 고가의 외제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중태에 빠뜨린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병원 여러 곳을 돌며 마치 쇼핑하듯 약물을 시술받았는데 경찰은 적절한 처방이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오전 한 남성이 성형외과 건물로 들어갑니다. 9시간 후 비틀거리며 주차된 롤스로이스 차량에 올라타더니 운전대를 잡습니다. 약 5분 뒤 불과 80m도 못 가 인도를 들이받습니다. 이후 열흘이 지났지만 이 사고로 크게 다친 20대 여성은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차량 운전자 28살 신모 씨는 약물 운전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피해자 뇌사 상태 지금 빠졌는데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자칫 운전자 과실 정도로 종결될 뻔했던 이 사건은 사고 당시 영상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반전을 맞았습니다. 신 씨가 지난 2월부터 병원 4곳을 돌며 쇼핑하듯 16차례 약물을 시술받은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겁니다. 케타민과 프로포폴 등 체내에서 검출된 약물만 모두 7가지. 사고 당일에도 디아제팜 등 마약성 약물을 투약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약 처방 받은 거 맞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개인정보라서 저희가 말씀 못 드리고요. 신 씨는 영장 심사를 앞두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어나서 제가 내렸었을 때는 피해자분이 제 차 앞에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호 조치를 이제 바로 하고. 하지만 이마저도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구호 조치라고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게 일단 의사분만 했어요. 경찰은 신 씨와 병원을 상대로 약물 오남용 혐의를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2분기에도 영업 손실을 이어갔습니다. 2021년 이후 누적된 한전의 영업 손실은 47조 원대로 늘어났습니다. 보도에 김유대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은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 손실이 2조 2,70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2021년 2분기 이후 9분기 연속 영업 손실입니다. 누적 적자도 47조 5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했던 국제 에너지 가격을 전기요금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던 탓입니다. 다만 영업 손실 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10조 8천억 원으로 정점에 달했던 영업 손실이 1분기 6조 1천억 원으로 줄었고 2분기엔 2조 2천억 원대까지 감소한 겁니다. 올해 들어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전기요금은 꾸준히 오르면서 전기 판매 수익이 개선된 덕분입니다. 한전 전력 월보를 보면 지난 5월 킬로와트 시당 판매 단가가 구입 단가보다 6.4원 높아져 손해보고 파는 역마진 구조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판매 이익은 31.2원으로 더 높아졌습니다. 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할 경우 다음 분기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누적 적자와 지난해 말 기준 192조 원이 넘는 부채 등 재무 위기는 극복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전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가주의 원칙에 입각한 전기요금 현실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미 40% 가까이 전기요금이 오른 데다 총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추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어서 한전의 재무위기 해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허술함이 또 드러났습니다. 보강 철근이 빠진 LH 아파트 단지가 5곳 더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건데요. 경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자체 조사에도 그동안 숨겨왔던 겁니다. LH 사장은 전체 임원 7명 가운데 4명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LH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무량판 구조인 지하주차장 기둥 4곳에서 보강 철근이 빠졌지만 주민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너무 당황하죠. 저희는 그래도 아닌가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도 그렇다고 하니까. 이처럼 철근이 빠졌지만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LH 아파트 단지는 5곳. 지난달 전수조사 발표에선 15곳이라더니 2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철근 누락이 경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LH의 해명입니다. 5개를 누락시키고 보고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보고를 어제 제가 오후에 받고 인천 검단 주차장 붕괴 사고 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단지 전체를 조사했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점이 거듭 확인됐습니다. LH 발표 열흘 만에 조사 대상에서 빠진 10개 단지가 발견됐고 이번 발표에서 1개 단지가 또 추가됐습니다. 현황 파악도 제대로 못한 겁니다. 이한준 사장은 조직 내부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조직이 과도하게 커진 탓에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구조조정을 포함한 대대적인 개혁을 시사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임원 7명 가운데 4명을 면직 처리했습니다. 반드시 인적 쇄신과 조직 쇄신을 해서 작지만 국민께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부의 뜻을 따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SPC그룹의 계열사 샤니 공장의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의당 의원들이 어제 현장을 방문했지만 SPC 측 제지로 무산됐습니다. SPC 측은 사전에 출입이 협의됐던 명단과 다르다며 현장 방문을 거절했는데 정의당은 현장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SPC 계열사인 경기도 성남의 샤니 생산공장. 나흘 전 50대 직원이 반죽 설비 기계에 끼어 크게 다쳤다가 하루 뒤 결국 숨졌습니다. 정의당이 사고 현장을 확인하겠다며 찾아갔는데 SPC 측은 입장을 막아섰습니다. 저희가 그걸 훼손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보고 왜 이런 억울한 죽음이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경찰 조사, 노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선 최근 노동자의 손가락 관련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SPC 계열사로 확대하면 지난해 10월 20대 여성 직원이 끼임 사고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해 10월 사고 이후 SPC 측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SPC는 죽음의 빵 공장, 최악의 기만 기업입니다. 허영인 회장은 지금 당장 죽은 여성 노동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하십시오. SPC 측의 통제로 현장 방문은 결국 무산됐는데 정의당은 사고를 은폐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의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명확히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SPC 측은 사전에 협의됐던 출입 명단과 달라서 노동조합 요청으로 방문을 거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샤니 노동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사측의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요청했다면서도 사고를 정쟁으로 끌어들여 우리의 생계와 일터를 훼손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최종 혁신안을 발표하고 활동을 마쳤지만 당 안에선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위가 제안한 전당대회 대의원 투표 비중 삭제와 공천 감점 강화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이딴 잡음 끝에 출범 51일 만에 활동을 조기 종료한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 당대표 선거에서 대의원 반영 비율을 없애 당원 투표 비중을 크게 늘리고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공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종 혁신안을 제시했는데 지도부에서도 곧바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닌 일로 이런 무리수를 두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내 친문계 의원들도 성명서를 통해 혁신안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역시 내년 총선 전까진 혁신안에 대한 논의를 멈추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친명계에선 혁신안 수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혁신에 저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혁신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낡은 존재로 만드는 당원단체들도 민주당의 민주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지도부의 수용을 압박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당내 논의를 거치겠다고 했습니다. 혁신안은 혁신위의 제안이기 때문에 당내 논의를 거쳐서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와 이달 말 워크숍에서 혁신안을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논의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본격화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보강 수사에선 조선은 범행 나흘 전 모욕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최근 8개월간 게임 중독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낮 번화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또래 남성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조선. 경찰 조사 내내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마약을 했다, 외모 컴플렉스가 있다, 심지어 할머니가 혼냈다고 말을 바꿔 혼선을 줬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계획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13일간 보강 수사를 해온 검찰은 조선을 재판에 넘기면서 모욕죄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게 된 게 범행을 계획하는 도화선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붕괴와 사회 부적응, 청혼 거절 등으로 좌절한 상태에서 지난해 말부터 게임에 중독되다시피 살아온 조선이 유일하게 소속감을 느낀 인터넷 커뮤니티에 쓴 글로 고소당하자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이 적개심과 분노로 변했다는 겁니다. 조선은 범행 나흘 전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선 몰래 촬영한 사진과 불법 영상이 수사 과정에 문제가 될까 걱정됐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범행 당일 모욕죄와 불법 영상 처벌에 대해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최근 8개월간 1인칭 총기 게임에 몰두한 조선은 범행을 할 때도 마치 게임하듯 행동한 걸로 보인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젊은 남성을 의도적 공격 대상으로 삼아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하듯이 공격한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선은 범행 직전 컴퓨터를 망치로 부순 것뿐 아니라 흉기를 여러 개 사면 의심을 살까 봐 몰래 훔치는 등 증거인멸과 계획범죄 정황도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 주말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확실히 휴가 떠나는 차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조금 더 서둘러 나오시고 또 중간중간 교통정보도 잘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휴가지 방향은 오전 10시와 오후 1시 사이가 가장 혼잡하겠고요. 지금 1번 경부선의 정체가 가장 깁니다. 부산 쪽으로 이동하는 길, 특히 동탄분기점과 남사 사이가 12km 구간이고 천안 일대로도 정체 빠르게 길어지면서 5km 구간 정체인데요. 충청권에서는 25번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 논산 쪽이 남풍세부터 7km 구간 막힙니다. 35번 통영 대전간 고속도로 등 곳곳으로 아직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어 감속 운전해 주셔야겠고 15번 서해안선 목포 쪽은 비봉에서 11km 구간 막힙니다. 강원권으로 이동하는 50번 영동선은 용인 일대 정체가 10km 구간이고요. 60번 서울 양양선은 강일부터 화도까지 막힙니다. 전좌석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8월 1일 세계 158개국에서 4만 3천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모여 호기롭게 개최한 제25회 새만금 세계 잼버리. 하지만 역대급 폭염 속에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영국, 미국 등 일부 참가국이 중도 퇴소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성범죄 문제까지 부실 운영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세계 잼버리는 국제 청소년 야영 대회입니다. 1920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됐고 4년마다 개최해서 청소년들의 문화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꽤 역사 깊은 행사인데요. 이곳에선 스카우트 대원으로서 훈련도 하고 개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기도 하죠. 올해는 우리나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열린 건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잼버리 행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무려 32년 전에 이미 한 번 개최했었다는데 심지어 이번 세계 잼버리는 역대 대회 가운데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대회라고 평가받았다는데요. 30년 전 잼버리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크랩이 정리해봤습니다. 2만여 세계 청소년들의 잔치인 17회 세계 잼버리 대회가 오늘 저녁에 강원도 고성군 신평벌에 펼쳐진 250만 평의 야영장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세계는 하나라는 대회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 대회 운영 방식을 크게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별로 협숙해오던 야영 생활을 이번 대회에서는 각국 청소년들을 한 조로 묶어서 함께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 개최하는 국민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에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 북부지역연맹대원 17명은 서울에서부터 신평벌까지 380km 구간에 이르는 길을 자전거를 타고 달려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모자른 영어지만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쟤네들 문화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 문화도 전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기뻐요. 잼버리 운영 요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김창근 씨와 김순경 씨는 우리나라 전통 혼례식으로 100년 가약을 맺어 외국 대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잼버리 참가 청소년들은 모험심 많은 미래의 주인공답게 특히 모험 과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It's nice, very nice, wonderful. 어렵고 고생스러운 모험 계곡이지만 대회 마지막 날까지의 표가 모두 동일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4년 후 네덜란드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본인은 이제 제17회 세계 잼버리의 폐영을 선언합니다. 고성 세계 잼버리는 당시 역대 대회 중 가장 많은 국가가 참가하는 기록을 세우며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쳤는데요. 30여 년 만에 다시 돌아온 세계 잼버리 대회. 무려 1,000억 원대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열악한 현장과 주최 측의 안일한 대응이 연일 보도되고 게다가 관계자가 잼버리 준비를 목적으로 떠났던 해외 출장에 정작 잼버리와 관련이 없는 곳이 여럿 있는 등 준비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비판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 세계 외신들도 끔찍하다, 국가적 수치와 같은 기사를 쏟아내며 이번 사태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새만금 야영지 조기 철수를 결정했는데요. 진짜 생존 게임이 되어버린 새만금 세계 잼버리. 계획된 행사는 12일까지입니다. 주말 아침 중부와 전북 지역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 지역에 5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충청 지역과 영남 지역 등은 오후에 비가 그치겠고요. 수도권은 저녁까지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태풍이 지난 뒤로 극심한 폭염은 주춤하지만 그래도 다시 기온이 오르고요. 습도까지 높아지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과 영남 지역, 전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오늘 한낮에 대구와 진주의 기온은 32도, 부산 31도 예상되고 서울도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고요. 동해안에서 높은 너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주말 아침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